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의 여파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당내 고위 당직자에게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10명이 넘지만 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당을 떠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죠. 오늘 조국 혁신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고 처리 노력이 미흡했고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하고 소홀했다고 했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수감돼 있는 상황이었고 잘 처리가 된 줄 알았다고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만 조국으로 대표되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 알고서도 외면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조국 전 대표와의 친분을 드러내왔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죽고 사는 문제냐,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요. 민주당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국혁신당 성비위 문제와 여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문제는 서로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고위 당직자, 이사장이라는 권력과 고위직으로부터 행해진 권력형 범죄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쉽게 저항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되거나 2차 가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자정 노력의 부재와 형식적인 사과, 경징계 또한 닮아 있습니다. 여수 새마을금고의 사태를 보다시피 이런 결말은 계속해서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신속한가? 라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 주간 뉴스 이작가야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이슈책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5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작가야부터 들어보죠.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여수 묘도에서 광양 방면 이순신대교 부근에서요.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네. 트레일러가 신호수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신호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순신대교에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부터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 이번 주 월요일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제보자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도 중앙 언론사와 방송사도 지역 언론사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후속 대응 오늘 좀 취재해 오셨죠? 예, 우선 수많은 중앙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사건 취재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전입니다. 예. 정확히 지난 7월 22일 제보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이 수위를 넘었다. 폭언은 예사고 CCTV에 찍힌 폭행 영상을 봤는데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한 이후에 우선 피해자와 관련 증거가 좀 먼저 필요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피해자와 즉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당시에는 엄청 제작진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사장의 폭행과 폭언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끼리도 연대가 좀 되지 않고 있었고요. 오히려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편에 서버리는 직원들이 나오면서 내가 좀 말을 해도 될까를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경찰 신고 또 형사 재판, 언론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시 제자리가 되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무력해지고 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내가 여수경찰서에 누구누구를 잘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사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으로 이어지기까지
한 달 반이라는 조금은 긴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뭐 중앙의 언론사에 이 사항을 좀 제보를 하시겠다 아니면 다른 피해자와 함께 언론 인터뷰에 응하시겠다 하시면서 시간 좀 지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끈질긴 설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결국 라디오 전망대에 용기를 내서 음성 변조로 본인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나가고 유튜브 채널 여수 MBC 뉴스에 이 내용이 좀 올라갔는데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조회수가 그때 당시에 5천여 건, 6천여 건이 넘는 그런 거의 상황이었습니다. 7천 건 정도 기록을 한 예, 상황이었는데 예. 저희가 영상을 한번 그 조회수가 기록됐었는데 내려야 했어요. 예, 맞습니다. 당시 이 사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불러 처리를 했습니다만 폭행 피해 당사자가 더 좀 저를 가려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얼굴을 더 알아볼 수 없도록 불러 처리를 한 영상이 뒤늦게 또 올라갔고요. 이 영상도 지금 조회수가 3,0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총 10,0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도 꽤 많이 달렸죠. 예, 댓글 살펴봤더니 관련 이사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큽니다. 그리고 여수 시민으로서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들, 또 용기 내서 제보해 주신 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응원의 목소리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에 저희가 추가 피해 관련 제보를 받는다라고 공지를 해드렸잖아요. 네, 실명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러 제보가 좀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 댓글은 좀 지인이 쓰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친구가 거기 그만두기 전에 매번 서럽다고 하소연해서 위로해줬던 기억들이 있네요. 영상에 나오는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어 힘들어했었지요. 저번에는 잘 덮으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힘드시겠죠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 지인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현재도 사회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형량 줄이기에 급급합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직원들 취재해보면 별의별 일 다 겪었을 겁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보라기보다는 친구분이나 지인분께서 본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좀 간접적인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네. 피해 직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댓글에서 좀 특이한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이런 폭언 장면을 봤다라는 겁니다. 폭행은 아니고요. 예. 저도 새마을금고 갔을 때 직원한테 욕설하는 장면을 보고 고객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댓글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던데라고 또 적어주셨고 그 다음 댓글 보니까 2015년부터 거래은행이었는데 손님이 있는데도 악쓰고 은행 직원들은 고개 푹 숙이고 분위기 험악한 거 여러 번 봤어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네, 실제 사건이 일어난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온 고객들도 폭언, 욕설 장면을 봐왔다라고 하는 건데 고객이 있는 곳에서도 폭언은 일상적이었다라고 했던 제보자의 증언이 맞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고객들까지 이렇게 댓글로 나도 봤다라고 남겨주시는 걸 보면요. 네, 맞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지금 중앙회 검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 검사팀이 지금 가해 이사장과 피해 직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보자와 어젯밤에 다시 또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팀으로부터 2022년 이후에 폭행이나 폭언 관련 증거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언과 욕설 등의 증거들이 지금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 이사장이 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요. 피해 사실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왕따 그리고 협박 내부 고발자 색출 이런 2차 가해를 피해 직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영상이나 증거들이 좀 제출이 되기를 바라고요. 중앙회에서는 지난 2022년 피해자 일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경징계 그러니까 감봉 1개월에 처했잖아요.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 이후에도 내부 고발자를 좀 찾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그 이사장? 좀 들어보니까요. 문제의 이사장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만 부각된 것 같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취재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가 곧 사퇴할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미 이사장 출마를 위해서 한번 퇴직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다시 이사장 선거 이후에 돌아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 네, 지역 사회에서도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을 한 건지 지역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관련 기사들이 막히는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송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거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던데 금융기관과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요, 폭행 갑질 외에도 뱅크런 등 2조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내면서 문제가 커져 왔는데요. 행안부와 그리고 중앙회의 느슨한 관리 감독 아래 재정 관리도 인적 관리도 하지 못해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보자께서 추가 증거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하겠다라고 했죠. 네, 주말 동안에 증거 영상을 취합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인터뷰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 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오셨나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 바다에 찾아온 여름 불청객 적조 체크해봤습니다. 네, 여수와 고흥 앞바다인 전남 동부 해역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지난달 29일 여수 가망만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적조는 바닷물 속에 사는 미세조류인 플랑크톤이 일정 조건에 급격히 증식해서 이 바닷물색이 변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네. 이 적조특보는요, 유해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미터당 10개체 이상이면 예비특보, 또 밀리미터당 100개체 이상이면 주의보, 1000개체 이상이면 경보가 발효됩니다. 네. 현재 여수 관내 해역은요, 조류나 물때에 따라서 100개체 이상 발생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3000개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1000개 이상이 넘어가면요, 어류 폐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1ml당 개체 수에 따라서 특보가 내려질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거군요. 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지 리포터가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고수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걱정이다 이런 얘기 저희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조금 낮아지는가 했더니 이제 적조가 또 발생을 했어요. 네. 이게 혹시 적조라는 것도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수온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네, 현재 남해안에서 적조를 주로 일으키는 조류가 코클로디니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류가 증식하기 좋은 수온이 24도에서 26도입니다. 현재 여수 가망만과 고흥 인근 바다 수온이 25도에서 26도입니다. 딱 이 온도네요. 네, 이전까지는 수온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이 아주 적정기를 맞은 겁니다. 그렇네요. 네, 또 적조가 발생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원인이 바다로 유입되는 영양 염류 증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육지에서 배출되는 비료, 또 생활 폐수에는요,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세조류가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수온이 상승하고 수질, 해류, 기상 등 다양한 환경 조건들이 작용하면서 적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들어보니까 경남 서쪽 해안에서는 적조가 확산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이미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여수 앞바다는 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여수 화태 앞바다를 다녀왔는데요. 이 화태대교 아래 바다가요, 짙은 갈색빛을 띤 적조가 두꺼운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수면에. 네.
그래서 그 위로 방제 선박은 적조를 가리면서 쉴 새 없이 황토를 뿌리고 있었는데요. 하루 300톤 정도의 황토가 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황토를 뿌리면 적조가 황토 덩어리에 붙어서 가라앉게 만드는 원리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 또 해경 방제선은요 소화포를 분사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정말 수십 대의 작은 어선들이 빠른 속도로 물살을 일으켜서 적조를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적조가 뭉쳐 있으면 더 위험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적조가 뭉쳐 있으면 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물 속에 있는 어류들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분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인근 어민들은요 각 부락 어촌계가 시간대로 나눠서 방제 작업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물때에 따라서 이동하는 적조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쪽에 우리 동네 저긴데 거기에서 어저께도 적조 작업하고 그랬어. 때가 좀 한 1시쯤 되면 물이 들어오는 물이 있어요. 그때 물이 들어오면 적조가 많이 심해. 이 물때 따라서 되돌아요 앞바닥에는 오후 돌물 되면 많이 들어와. 적조물 끔해. 끔하면은 그 막 물을 분산시키고 그냥 숯끓인 물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막 여라차게 왔다 갔다 해. 배가 저렇게 댕기고 까만 바닷물을 빽빽빽 돌면서 막 물이 적조가 여기서 요리 생겼다. 예를 들어서 요리 생겼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냥 배들 빽빽빽 잡아서 물을 분산시키고 그럼 적조가 없어져. 그럼 물이 맑아지고 분산시키려고 배들 막 타고 다니면서 부락벨로 5,000개에서 시에서 시기 갖고 부락벨로 나와갖고 이제 부락에서. 네, 양식장 어민들은 하루하루 얼마나 좀 불안하실까요? 네, 현재 적조는요 양식장이 밀집한 화태, 돌산 인근 연안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제 작업 중에도요 검붉은색을 띠는 바닷물이 가두리 양식장 인근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작은 어선들이 정말 쉴 새 없이 가두리 양식장 인근을 계속 뺑뺑 돌고 있었어요. 예. 6년 전에도 적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던 인근 양식장 어민들은요 이 적조로 인한 피해가 더 발생할까 초긴장 상태입니다. 또 양식장이 아니더라도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이제 적조물이라. 여기서 처럼 여기 잠깐 들을 거면 그렇지. 그거 적조물이라. 지려고 지금 잠온 재산 태놓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여기다 다 태놓고 요것 때문에 빚이 져갖고 어민들이 다 요것 때문에 빚이 졌잖아. 없는 돈 꺼내갖고 막 행게 묵고 살란. 사료도 못 주고 고기가 주가 염려가 돼갖고 엄청나는 거지. 이게 지금 막 추운 비싼 상태 아니요. 고기 키우는 사람은. 근데 올해는 고수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제 적조가 적조 때가 더군다나 이 바람이 이 짝으로 요리 분께 싹 요리 밀리 들어와. 저 바다에 있던 것이 막 까두를 보고 막 밀리 들어와. 바람이 요리 분께. 바람이 저리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저것도 바람에 많이 영향을 받아. 오후가 되면 이제 진짜 저 바닷물이 진짜 안으로 확 다 달라들어. 그러면 이제 온박 다 막 까두를 전체로 덮어버려. 없애려고 파괴를 하는데 그래도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적조띠가 엄청 올라와요. 지금 적조가 오게 되면 고기들이 멍이 들어버려. 적조가 오게 되면 이제 고기떼들이 숨어갖고 안 나와요. 네, 화태 인근 어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여수시에서도 해마다 여름철 되면 적조 대비를 하느라고 좀 방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는 6년 만에 좀 적조가 심해져서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여수시는 어떤 확산 방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는요 매년 6월 초에 관내 양식어가의 방제 장비 1,290여 대를 점검하고요. 또 적조 방제용 황토 19,800여 톤을 양식장 밀집 해역 인근에 적재를 해놨습니다. 또 지난 6월 25일에도 적조 고수원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현재 적조 방제를 위해서 해경과 협조해서 방제선과 어민들이 참여하는 방제단이 함께 적조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여수시 어장보존팀 주진환 팀장 인터뷰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어제까지 동원 장비, 우리 시 예찰선 2척, 우리 시 정화선 3척, 도 정화선 1척, 해경 방제정 2척, 그다음에 우리가 임차한 철부선 7척, 어선 수류방제 80척 동원해서 지금까지 누계 546척을 동원해서 관내 양식장 밀집 해역 주변으로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매일 SMS를 보내서 먹이 공급을 중단하라고 문자를 발송하고요. 산소공급기를 틀어서 산소를 충분히 합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적조나 고수온 때 긴급방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는 고수온 긴급방류로 해가지고 40어가에 313만 미를 긴급방류를 실시했고요. 이번에는 56어가에서 한 350만 미를 긴급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사되기 전에
자원 조성도 하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급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고수온으로 방류를 했고 이제 이번 달에는 또 적조로 인해 추가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는 여수시의 입장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적조 더 심해진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수온이나 강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요. 적조 밀도가 높아서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확산되고 있는 적조로 인해 어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여수에 내려진 적조주의보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 총장님 오늘 예쁜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네, 지금 연수 중에 예. 네, 한국 YMCA 여름이면 네. 여름철에 그 간사들 모여서 연수를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 군산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송을 펑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깐 오신 거예요? 중간에 잠깐 들렸다가 와. 유독 김대희 총장님이 한국 YMCA 여름연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예. 이번에 명단에가 없으셔가지고 저도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끄집고 가려고 예, 왔습니다. 끝나고 끄집고 가십시오.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김대희 총장님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한국 YMCA 전체적으로 이제 여름 연수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트레일 러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러닝 들어보셨죠? 러닝은 잘 아는데. 산에 사는 러닝을 보고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트레킹과 러닝의 산악 마라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트레일 러닝도 요즘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함께 배우면서 YMCA가 새로운 문화에 접근, 그다음에 쉼, 휴식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고 일단 내일 토요일까지 연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순천 YMCA는 그냥 아예 3일, 4일, 5일을 순천 YMCA 아예 휴관 네, 휴관을 처리하고 지금 휴관 중이군요. 그러면 휴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군요. 이번 한 주는 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9월이지만 아직 좀 무더워서 좀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김대희 총장님은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지난 화요일부터 매주 화목 총 6회에 걸쳐서 화학안전 시민학교 시작했군요. 네, 시작했습니다. 56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전주 시민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마다 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앞으로 여수시, 광양시, 뭐 순천시하고 또 전라남도 그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위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할 것이고요. 지역에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또 행정단위가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 의견을 좀 올리는 시민 대표자로서 예. 화학안전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여수 청소년 한 50여 명이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여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여수시에 원하는 것, 또 교육당국에 원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여수 또 청소년이 꼭 이것만큼은 청소년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것들을 한 30여 개 정도 제출해서 청소년들끼리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순천시는 지금 그 주민총회 기관입니다. 순천은 24개 읍면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마을 계획에서 나온 내용들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는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주민총회에서 이제 의결받는 건데 예. 이제 여수는 시범지역이 있긴 하지만 순천은 이제 24개 읍면동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총회가 오늘 금요일에 10시에는 주안면이 그리고 2시에는 풍덕동이 하고 있고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주민참여 예산도 결정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 형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순천 시민분들께서 주민총회 좀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 주민총회 한번 가보시는 것도 되게 어떤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아마 이번이 아마 1기, 2기, 시범지역까지 3기까지 지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좀 뭔가 새로운 뭔가 좀 정비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주민자치 총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주민자치총회는 각 읍면동별로 다 있다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또 참여와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토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살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정부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 총 지출 보니까 720조 원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대를 넘긴 슈퍼 예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초확장 재정안으로 편성이 되면서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좀 가뭄이었던 지자체의 재정에도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내년도 예산안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우리 정부에서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700조 예산, 특히 이제 728조 원이죠. 정부 예산 정책 방향은 이재명 정부가 좀 추구했던 주요한 공약이라든가 국정 과제에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 정책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728조 원이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혁신 성장과 또 사회 안전을 양축으로 삼고 지방과 미래산업, 또 청년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에 정부 지원을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예산 방향은 저는 올바르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긴축 재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고요. 예. 이 긴축 재정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세수가 제대로 세수 결손에서 나오는 이유였고,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제대로 걷지 않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감면해 주다 보니까 실제 국가의 곳간이 좀 바닥나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긴축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좀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 728조에 관련된 예산을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것을 회복시키고 세금을 늘려서 한다기보다 그동안 잘못되어 왔었던 1,300여 개의 사업을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ODA 예, 공적 개발 원조 사업도 좀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엉망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그냥 말 그대로 중단시키고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좀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 방식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실용입니다. 실용.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예산은 굉장히 좀 냉정한 숫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숫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정말 필요 예산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문제랄지 마을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얼마 들어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조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덜 쓰고 있다라는 부분.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은 많이 써야죠. 사실은 도로 하나 줄이면 되거든요. 도로 하나 만드는 데 100억 들어가는 데는 아깝지 않아 하면서 사람이나 교육이나 마을 공동체 이런 데 들어가는 1,000만 원, 2,000만 원 굉장히 아끼려고 하는 것들이 공무원들 중앙정부의 좀 태도인데, 이런 태도들이 좀 바뀌어서 풀뿌리 골목부터 마을까지를 좀 강화시키는 전반적인 통합적 예산이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슈퍼 예산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면서 정부는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일 텐데요. 이게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분명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720조 원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흐름을 보면 예.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돈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망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부 부담률,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산업 디지털화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영역이 상당히 많이 쓰일 거거든요. 이것은 예. 다음에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적자라고 보이지만 예. 향후 5년, 10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산업 경쟁력,
미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 서비스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나 교육, 안전 영역 예. 이런 영역은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영역인데 예. 이런 영역은 한번 위기 상황이 오면 정부 돈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부터 예방을 하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향후 몇 년 이후에 들어갈 천문학적 돈들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영역은 가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국가 채무 수준이 26년도 예산을 728조 원을 반영하더라도 한 51.6% 정도 그리고 향후 2028년도 가더라도 한 55% 정도 50대 후반 정도로 국가 재정 채무 수준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GDP 우리 대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50%대 후반 정도라면 우리나라 전체의 GDP라든가 또 국가의 예산의 운영 능력 보면 저는 그렇게 뭐 다른 선진국들이 250%, 300%, 400% 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예.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수 누구를 소장님? 위한 재정 예. 건전성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간을 관리하는 권한은 사실은 국민이 기획재정부에다 준 거잖아요. 그럼 기획재정부가 국간을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 3년 동안 긴축 재정한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유동자금이 줄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쓸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예산이 700조 원 넘었다고 해서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제대로 써야 될 예산들을 필요한 예산들은 줄여버렸고 사적이랄지 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성 없는 예산들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지 그 재정 낭비한 것을 본궤도로 잡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예산이나 재정 건전성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관리들이 좀 잘 관리해 주길 바라는데 하나 걱정은 그게 있죠. 예. 일단은 세입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세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세입 여건은 굉장히 조금 빠듯한 건 사실이다. 기재부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짐이라는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국가 채무가 올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전체 그 GDP 대비 국가의 그 채무 규모가 이제 50%를 돌파해서 야 이러다면 우리 정부가 빚더미 앉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거 충분히 견딜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보면은 정부가 굵직굵직한 데 써요. 왜냐하면 AI 영역과 R&D 영역 예. 완전 전인 정부 때에는 2년 동안 없었던 이런 영역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건 미래 먹거리거든요. R&D하고 AI 영역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면서 나온 거라서 그냥 뭐 우리가 시혜성 예산이 아니라 향후 산업이나 또 새로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4, 5년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 알짜배기 호자 산업의 역할을 해오는데 마중물 역할을 뭐 예산을 좀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서 말한 것처럼 미래 세대가 왜 그걸 부담해요?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냐면 국채라고 하는 것이 적자 국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채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 채무 비율은 지금 올해 한 48.1%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720조 예산에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또는 더 국채가 커질 거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미리 해석하는 것은 좀 상당 부분 조금 예.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 일단 필요 예산이다. 728조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더 예산을 좀 늘려서 예.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적극 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예.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이재명 정부와 예. 이 적극 재정에 대한 평가는 한 내년도 요맘때쯤 내년 6월 정도에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정부 투자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그 시차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성장률이 나타나야 또 세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뭐 1년 갖고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뭐 예산 좀 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을 보니까요. 이게 모두의 성장 항목으로 175조 원이 배분됐더라고요. 이 모두의 성장 항목 안에 지방 전략 산업, 거점 국립대 혁신, 또 의료, 교통 인프라 보강 등 지역 균형 발전 사업들이 대부분 좀 포함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곳에 얼마나 투입이 될까요? 김대희 총장님.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지금 뭐 표정 관리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남도는
그 다른 광역 시도보다도 더욱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제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뭐 도지사님 표정 관리 들어갔는데 대부분을 보니까 이게 광역 교통망 확충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SOC 쪽이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수 포함해서 순천, 여수, 광양, 전남 동부권 지역은 전라남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좁은 면적 지역 안에. 예. 그러면 인구 대비 본다면 저는 너무 적어요. 인구 대비 본다면 이 주요 광역 교통망 영역의 경전선 전철화, 그동안 계속 우리가 주장했던 경선선 전철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전라선 고속철도 계획이 여전히 실시 설계 계획비만, 기본 계획 수립비만, 연구 용역비만 일부 나왔거든요. 근데 호남선은 지금 여기다가 2천억, 뭐 상당히 몇천억 단위의 고속철도 실제 공사비가 배정되는데 이 정도라 치면 한 6, 7년 늦는 거거든요. 인구의 절반이 동부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는 느리고 많은 사람은 표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상황을 본다면 광역 교통망이 너무 광주 중심에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서울로 친다면은 전라선이 호남선에 비해서 약간 좀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수 백야 이 화태대교 이 도로공사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배정된 것은 좋다고 1,095억 봅니다. 원. 예. 예. 그러면서 결국은 또한 미래 기술 신규 산업처럼 광양은 좋을 것 같아요. 광양 쪽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래형 2차 전지 실증 플랫폼은 광양시를 중심으로 나오는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소재 부품도 어떻든 이건 같이 공유하지만 특히 이제 공립 광양 그 소재 전문과학원 건립이라든가 또 순천과 여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산업, AI 플랫폼 사업 등에도 예산이 배져 있는 거 보면서 적정히 SOC 산업과 또 미래 산업과 연관된 것, 그리고 지역의 농업 산업과 관련되어서 생명공학 이런 영역에 적절하게 좀 분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반 10조 원 중에서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5조 원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 네, 아쉬운 거죠.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지원에는 179억 원이라는 예산이 좀 배정됐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예산이 좀 적어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 3천억, 4천억 가까이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내년도 예산 배정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예. 이게 뭐냐면 산업위기 대응 영역에 있어서 석유화학과 철강과 관련된 근본적인 산업재배치 영역보다는 여기에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좀 많아버린 행태인데 그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예. 석유 산업과 석유화학과 철강이라는 동부 지역의 주요 핵심 사업의 앞으로 산업 다각화 문제, 업종에 대한 전환 영역과 관련된 예산은 아직 예.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저는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영 안정 그리고 현장의 어려운 노동자들 지원으로 가는 소비성 경비로만 좀 가요. 고용 불안에 따른 예. 요 예산 중심으로만 좀 편성되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긴급 예산 투입한 건 맞긴 한것 예, 같아요. 맞는데 네. 이게 정부 본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의 긴급 비상금을 쓰는 게 아니라요. 예. 좀 2, 3년, 4, 5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산업의 틀을 확 바꾸는 쪽으로 그렇죠. 큰 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 179억 원이란 돈은 너무 적다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하시는 이제가 거죠?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그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 공간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럼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R&D 사업이랄지 그 전환에 대한 어떤 정부기구를 만들어낸다거나 TF팀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면서 상주에서 뭔가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좀 예. 큰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179억이면 도로 하나 까는 정도 도로 뭐 가까운 도로 정도 까는 정도 예산이란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예산이 뭐 선제 대응을 위한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적은 정부 예산이다. 차원의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좀 충분한 예산과 그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보기에도 전라남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특히 이제 두 개의 공항이 있잖아요. 그 무안공항하고 여수공항이 있는데 한 96억 정도? 10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국제공항 수준으로 안전도를 높이는 예산으로만 쓸 건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면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의
예산 비율이 얼마냐? 저는 한 9대 1 정도 될 거다. 무한히 9. 예, 90% 정도는 무한으로 갈 거고 10% 정도만 이번에 나왔던 그 자동 항해 장치와 관련된 몇 가지 언덕을 없애는 정도로만 여수는 쓰일 거고 나머지 국제공항 수준으로 가는 것은 여수공항이 아니라 무안공항의 질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항 터미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할주로의 안전도 이쪽에다가 집중 투자가 될 거다. 왜 그렇게 보세요? 여전히 전라남도는 무안공항이 핵심 공항입니다. 여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측면이 강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공항 관련 예산에 전라남도는 대부분을 무안공항에 집중 투자했거든요. 그래요. 네, 5년 동안 집중 투자했고 여수공항은 지역민들이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투자된 액수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대한 변화도 좀 보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여수시가 여수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네네. 시의원도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이 여수시 7년 만에 지방제 발행하기도 했는데 정부 안대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자체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빚을 얻어가지고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던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지방교부서 대폭 삭감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은 노무현 정부 차원에서의 그동안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정부가 8, 나머지 2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는 다 나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구조 비율이 문재인 정부가 뭐 연방제 차원의 지방자치 한다고 그랬지만 전혀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성남시장도 해봤고 경기도지사도 해봤으니까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산비를 좀 높여서 지방자치 자치권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치권이 좀 확대되는 측면, 그러니까 권한이 좀 많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좀 돼요. 지방교육 예산과 또 일반 광역과 기초시군단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이제 지방과 관련된 예산은 늘리지만 당장 뭐 윤석열 정부 때 주지 않았던 예산을 100% 주지는 못한 좀 재정 현황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기금을 뭐 갖다 본예산으로 쓰는 이렇게는 만들지 않을 건데 일정하게 주지만 한 3년 동안 혁대를 쫄라맸던 수준에서 다 원상태로 간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교육 관련 예산은 전라남도도 한 4억 5천억 정도를 여전히 마이너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수시도 보니까 뭐 주요하게 뭐 긴축 재정을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면 저는 좀 쓸데없는 낭비성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도 사실상 그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500억, 600억이 투자되는 여러 가지 뭐 미래교육 박람회라든가 또 뭐 2, 3일에 걸쳐서 진행하는 청소년 효 행사만 해도 뭐 몇십억을 쓰잖아요. 이런 좀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역에 좀 365일 골고루 나누어서 교육 행정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좀 진솔하게 가야 되고 여수시도 세계선 박람회 때문에 300억을 쓰게 되는 거거든. 제가 보기에는 한 6, 700억 쓸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런 뭐 행사성 예산보다는 좀 더 세밀화 시켜서 꼭 필요한 예산, 필요하면 또 지역의 관광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차라리 일회성 행사보다는 길쭉하게 나눠 쓰는 이런 행태들을 좀 더 지역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다면서 지의회하고 머리를 맞다면서 낭비성 예산을 철저하게 좀 줄여나가자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랄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예산 비율을 좀 높여서 지방자치가 돈 걱정 없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년 또 지방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식견과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유권자들 잘 발굴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9월 5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